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4일 제가 있는 브뤼셀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 벨기에는 6.25가 났을 때 한국에 병력을 보낸 나라입니다. 당시 벨기에는 인구가 한 40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유엔군 창설을 결의를 하고 여러 나라에 파병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응했습니다. 더구나 벨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격전장으로서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중립을 표방했지만은 독일이 그 중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9년 나토가 창설되자 거기에 참여하면서 중립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나토 본부가 브뤼셀에 있습니다. 인원으로 약 한 4,000명 정도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700명 정도의 보병 대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가 약 100명, 실종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한 330여 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1951년 1월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부대가 당시에 리찌웨이 8군 사령관이 빼앗긴 서울, 1사 후퇴 때 빼앗긴 서울을 다시 찾기 위해서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3월. 그때 미국 3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미국 3사단에 영국군 여단이 배속되고 그 여단 소속으로 또 벨기에 파병 부대가 배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해 봄에 있었던 중공군의 대공세에 맞서 가지고 이 설마리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여기서 영국군 글로스트 연대가 아주 끝까지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전투에도 참전을 했지만은 아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벨기에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먼 데서 들여다보면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추악한 정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 그 어느 누구도 안보, 외교, 이념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 발언하지 않아도 모든 정책을 이념에 맞춰서 좌편향 이념에 맞춰서 하니까 그것을 드러내면은 색깔이 드러나니까 안 하겠는데 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안철수 이런 분들도 이 안보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아주 기분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을 딱 겨냥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말한 홍콩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평을 합니다.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게 하고 이 서울에 와 있는 중국 대사도 아주 건방지게 중앙일보에 기고문을 보내가지고 명백한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입니다. 이거는 뭐 그것이 명시하는 바는 이런 건 아닙니까? 홍콩 독립을 지지한다든지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후보를 뽑지 말라는 신호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상당한 세력으로서 친중 4대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친중 4대 세력. 친중 4대 세력의 그 지도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상당수가 김정은과 시진핑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수백만 되지 않을까요? 수백만이 뭡니까? 1,000만 명 이상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시진핑이 대선에 적극 개입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안철수 이런 분들은 안보는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이슈죠. 안보 이슈. 문재인 정권의 뭐 코로나 대처 실패라든지 다른 무슨 경제적 실정 또는 탈원전 정책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하면은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핵무장한 김정은의 인질로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는 나중에 김정은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낼 수가 없다. 김정은을 비판했다가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 말하면 친북 사대주의 정권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북송하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김정은 최고 존엄을 비판한 자는 북송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압박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우려가 기우일지 모르지만은 다음 정권 한 번 더 문재인 시즌2가 된다면은 점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럼 국민들도 자주국방을 포기한 그 노예근성으로 해가지고 왜 괜히 김정은 비판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깨느냐. 저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라.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 전례가 많아요. 자, 이럴 경우에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가 눈앞에 하나 보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그 반열에 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는 나라죠. 베네수엘라. 그리고 또 지금 바로 눈앞에서 망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탈레반이 알카에다 세력을 보호해가지고 그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9.11 테러를 자행한 이후에 미군, 나토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한 10만 명 주둔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희망이 컸어요. 최근에는 바이든이 부정하고 있지만은 네이션 빌딩을 하겠다. 아프가니스탄에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탈레반이 주도하는 이슬람식 원리주의, 이거 말고 우리의 대안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여성들도 직장에 다니고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더구나 미군이 빠진 다음에는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는데 정부군이 병력이 뭐 한 수십 배나 됩니다. 병력과 화력을 합친 개념으로서는 전투력은 수십 배가 되는데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7만 정도의 탈레반, 30만 정도의 정부군. 그 정부군은 공군이 있습니다. 탱크도 있어요. 탈레반은 탱크 없고 비행기 없습니다. 그런데도 먹히고 있습니다. 왜냐? 자주국방 의지가 형성이 안 되는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지 군대가 배부른 군대를 먹어치우는 게 어디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오히려 상례입니다. 상례. 비근한 예가 베트남에서 베트콩 울맹군이 배부른 4.20 정부를 먹어치워버렸잖아요. 이런 관계가 남북에서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국민들, 안보를 등한시하는, 안보는 전부 한미동맹에 맡겨놓고, 한미동맹 중에서도 미국에 맡겨놓고, 사드 배치하지 말자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성주 사드 기지를 포위를 하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되겠다는 정치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압박을 넣어도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그 명백한 내정 간섭 아닙니까? 이게 오래 가면은 아프간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구로 그치기를 바랍니다. CNN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 미군이 한 10만 명 주둔하니까 통역이 많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약 2만 명의 통역이 일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으로 종사했는데 이 2만 명의 통역이 지금 완전히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느냐 하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걸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겁이 나서 계속 이사를 다닌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탈레반이 관리하는 검문소에 걸려가지고 달아나려다가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참수. 그 가족은 제대로 애통해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형되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안 됩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식으로 한두 번 더 하면은 김정은 비판을 법으로 금지하게 될 겁니다. 그 전조가 김정은 비판하는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면은 지금 형사처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일체 김정은 비판 금지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기면은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북한으로 보내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저 김일성 광장에 세워놓고 참수를 하든지 기관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런 일이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박정희 대통령 등장할 무렵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3배쯤 잘 살았어요. 그 일이 불과 60년 전입니다. 앞으로 60년 뒤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계속 누리고 있을까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일반 국민 지지율이 1, 2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이유 중에서 2개가 코로나 대처 잘한다, 외교 잘한답니다. 아니 문재인의 친북, 친중, 4대주의 외교를 잘한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은 그 미래가 망한 월남이든지 망해가는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벨기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에는 작지만은 자주 국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무슨 작은 아주 큰 나라인데 베트남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 이스라엘이 미군 도움 없이 한 몇십 배 되는 아랍과 대결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번영하는 사례. 그리고 유럽에서는 스위스 같은 나라가 있죠. 스위스는 지난 500년 동안 나폴레옹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정벌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스위스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대비했던 그 흔적이 스위스를 여행하면 많이 있습니다. 저 산 속에 토치카 요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약 나치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나치 군대는 전격전에 강하니까 이 평지에서는 안 된다. 전부 산으로 간다. 산에서 게릴라전 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수 틀리면은 우리도 게릴라전 하겠다. 지금도 스위스는 핵전쟁이 났을 때 전 국민의 한 130%가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갖고 있습니다. 핵 방공호 시설이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나라가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지 않고 스위스는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해놓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참 현명하고 스위스 사람은 바보입니까? 언젠가 역사는 결국 한국 사람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핵폭탄을 맞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역시 스위스처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